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오캄 맞나요? 오캄의 윌리엄. 네, 네. 윌리엄 오캄이라고 그러죠. 둔스코투스. 네. 유명론.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니.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아직도 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번 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13세기, 14세기 요때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르네상스 이야기를 네, 하기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혁명기, 변혁기, 뭐, 요런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배우던 건 전부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종교개혁까지. 많은 분들이 르네상스 이야기라면, 뭐, 교회와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 르네상스 시대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나 뭐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개혁주의 이렇게 붙는 쪽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네. 르네상스 시대에도 분명 기독교에 대한 담론들은 존재했었죠. 저는 이제 신학적 차원에서보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사상사를 다루니까 이런 사상의 변화, 기독교에 대한 이해 역시도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상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르네상스 이야기할 때 르네상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르네상스는 이제 뭐 종교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와 이제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사실 에라스무스가 강조했던 것이 과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완전히 반대되느냐, 대척점에 있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활동하던 시대,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보통 이제 르네상스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뭐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14세기 시작해서 뭐 16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16세기에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4세기부터 한 뭐 15세기 초까지 이렇게 짧게 잡으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14세기와 15세기를 아우르는 이런 르네상스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흐름과 또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그 특별한 어떤 문해운동이든 신학운동이든 그런 어떤 운동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르네상스에 대한 개념은 이제 독일 역사학자 이제 브루카르트가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특히 역사가, 그러니까 브루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이후에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14세기부터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문화적 운동, 그 문화적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던 기독교의 변화들을 이제 특징 지으면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르네상스 아닙니까? 네. 르네상스는 프랑스 말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이 프랑스어 있잖아요. 네. 프랑스가 조금 고급 언어예요. 독일 사람이 자기네 말 버리고 프랑스 말을 가져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강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 쓰면 뭔가 좀 유식해 보이는 것처럼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네. 독일 사람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프랑스어 이렇게 섞어 쓰는 거. 프랑스어. 처음에는 그거 독일인 줄 알고 사진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독일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랑스어를 좀 부분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어이긴 하지만 어떻든 원래 이제 이탈리아 말이 있었고, 왜냐하면 대부분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 어떤 문화적 특징들을 각 나라마다 이제 규정하는 언어가 유사한 기반 위에서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한 르네상스란 말이 대중화된 거죠. 네. 대중화된 거군요. 네네. 우리 모더니티 그러잖아요. 모더니티. 네. 영어 뭐 아니면 포스트 모던. 네. 탈근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이 더 쉬운데요. 탈근대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더? 이제 90년대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탈근대 혹은 탈근대성으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대중화됐잖아요. 네. 그 탈근대라고 하는 한국말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좀 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
하던 어떤 흐름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도 르네상스와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불어에서 르네상스를 표현하는 이 용어가 유럽 사회에서 대중화되면서 이후에 이게 전 세계로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그럼 르네상스 이야기를 할 때 프랑스 르네상스가 있고 뭐 영국의 르네상스가 있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고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나 미술, 뭐 문학, 뭐 조각 뭐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 다른 곳에서도 유럽 전역으로 르네상스가 이렇게 있었던 걸 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출발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생각에 대해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는가?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아닌 인간 그리고 고전으로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기독교 사상사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죠. 교황하고 왕권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야 이제 다 지겹다. 이제 야 우리 일 좀 하자 이제 우리 생각 좀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당시 이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이탈리아의 어떤 그 유럽 내에서의 학문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스콜라 철학을 배웠잖아요. 네네. 이 스콜라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당시 이탈리아는 전체 유럽에서 스콜라 철학이 비교적 약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르네상스 그러면 뭐 중세 기독교에서 탈피, 신으로부터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게 가능했는가 할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그 유럽의 어떤 신학적 흐름 속에서 스콜라 철학의 흐름이 가장 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에 대한 비판이나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서의 문화적 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분들이었군요, 이분들이.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카롤링어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카롤링어 왕조가 생기잖아요. 프랑스어로 샤노마뉴, 독일 말로 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한단 말이죠. 신성 로마 제국을 하고 이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강력한 왕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데 네. 그때 이 샤르마뉴 대제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 측면에서의 안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엄청 많은 이 뭐랄까요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스콜라 철학의 시작점이 이제 시작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카롤링어 왕조의 시작과 함께 스콜라 철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흔히 뭐 스콜라 철학 좋아하시는 분은 카롤링어 르네상스와 함께 스콜라 철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왕권이 강하면 거기에 경제권도 이제 몰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이권들이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군요. 무시할 수 없죠. 우리는 신학에서 대개 구분을 무시해요. 그 우리가 중세 계속 살펴봤지만 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 출생지를 분석해 보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교부 얘기할 때도 교부들 다 부자지, 금수저.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유학 가고 그리스로 유학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세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중세 유명한 스콜라주의자들, 그다음에 네. 중세 교부들을 보면 이탈리아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접경지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이제 나중에 이름을 얻거나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프랑스로 이동을 해요. 예술가들도 프랑스로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일단 왕권이 강하고 돈이 모이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학문을 하기도 좋잖아요. 돈이 모이니까 다 모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면 이탈리아 출신들인데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활동하거나 죽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가서 죽거나 어떤 사람은 영국 가서 죽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탈리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근대 등장하기 전까지 뭐 무솔리나 이런 사람들 막 괴팍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막 이탈리아 막 파시즘 이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이탈리아가 그렇게 근대 들어가지고 극단적인 형태의 전체주의 흐름이 있었던 게 이게 근대 들어오기 전까지 이탈리아가 각 지역별로 지방색이 강해가지고 강력한 형태의 왕권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 분권이 되게 강했어요. 좋게 말하면 이제 지방 분권이
강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강력한 형태 총정치가 없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강한 거 아닙니까? 네. 지방자치제가 잘 돼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네.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면서 안정적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이 당시에는 또 그게 안 돼요. 저 중세에는. 우리 동네만 이렇게 살고 니네 동네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군요. 사실 독일도 결국에는 이제 비스마르크 등장 이전까지는 각 제후들 지역 제후 봉건 제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맨날 이탈리아한테 돈 뜯기고 프랑스한테 돈 뜯기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르네상스 이전까지 중세 그 이탈리아 보면 단일 체제를 유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스나 아니면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학을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떠나서 가는 거예요. 돈 되는 곳으로 갔군요. 뭐 그렇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도 돈 되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뭐 아구스티누스는 멀리 볼 거 아니고 우리 중세 그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니온 가가지고 막 죽여고 있었는데 네, 많잖아요. 네. 네. 뭐 어디 그 사람들 뭐 노르망디 가서 막 그 수도원 원장하고 네, 막 네. 영국 가가지고 그거 알고 봤더니 다 이탈리아 출신이고 그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경제적 이유로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문이 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 르네상스 등장 이전까지 중세에 소위 말하는 이제 9세기부터 한 12세기, 13세기까지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출생을 하지만 스콜라 철학 자체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강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바다줄 그러지 않댔군요. 뭐 경제적이든 사적 여건이 여건이 바다줄 그러지 않댔네. 인재는 있었는데. 기독교 이외의 다른 문화적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스콜라 철학이 강하게 되면 솔직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죠. 기독교가 끊임없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나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철학적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기틀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받아들인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약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로운 사상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틈이 많았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동방교회에 소속해 있었던 이들 중에 상당수가 피난을 오게 돼요.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멸망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 있지만 위기에 접했을 때 자기가 있던 지역이 뭐 이슬람인한테 침입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훌륭한 신학자들은 안 신뢰하는 신학자들이든 간에 피해가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네. 거리가 일단 가깝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타고 와도 되고. 네네. 뭐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 르네상스가 있기 전에 동방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오게 되죠. 초기 이제 서방교회도 라틴어를 가지고 우리 했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기반은 그리스 철학이 깔려져 있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서방 신학의 기토를 이제 담았는데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이슬람의 어떤 그 제국이 확장되면서 피나오는 가운데서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원서들 들고 오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스페인 이쪽 지역에 무어인들 중심으로 원서들이 많이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새롭게 중세의 신학에 영향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14세기 전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동방교회나 아니면 이제 동로마 제국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피나오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읽었던 책들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또 원본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수들이 온 거네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몰랐나요? 몰랐던 건 아니고요. 어떻든 그건 라틴어로 번역된 거잖아요. 원전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번역본과 원전은 사실은 맛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그 실크로드 시대에 번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번역은 입으로 씹어서 주는 것과 같다. 입으로 씹어서 그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지만 잘 먹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학문의 발전의 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원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번역이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학교나 굉장히 학문의 원전을 얻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번역본도 그만큼 구하기 힘든데 원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렇죠. 번역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원전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책 한 권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번역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신비를 받아가지고 신학자들이 넘어오거나 사람들이 넘어오거나 막 문학을 했던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원전을 들고 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그 이전에 스페인 쪽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의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들어오게 되는 영향 그런 것 되지만 이 르네상스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적 측면에서도 보면 스콜라 철학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방교회나 아니면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지식인들이 넘어오기 시작한다.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고 원전에 대한 지식 혹은 원전과 함께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니까 그 르네상스의 그 유명한 원전으로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르네상스 초기 시대에 단테의 신곡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그 소설로서 어떤 지옥과 천국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나라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콜라 철학도 약하고 경제도 약하고 뭐 이런 이제 부정적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긍정적 측면도 있었던 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심이나 그 문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그 군사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기죠. 그리스가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스파르타는 이후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에게 문명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몰락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더 확장시킨 나라는 누구냐?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대함은 그냥 힘이 세다가 아니고 그리스 문명을 보고 그 문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대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네. 점령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 문화가 너무 뛰어나니까 네. 뭐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 다 유학가고 이런 사람들이 로마가 그리스에서 뭐 종속되었다 뭐 점령당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사대주의가 있었거든요. 네네. 르네상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을 들고 왔어. 이 사람이 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알아. 문제는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의미 없죠. 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네.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탕이 일단 이 바탕이 돼 있었군요. 네네. 그런 어떤 가치를 그리스 원전에 대한 가치, 그리스 철학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르네상스 이야기하면 그 이탈리아의 그 무슨 가문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메디치. 네,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메디치 가문은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 르네상스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술가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프랑스 갔어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이탈리아에서 뭐예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 메디치 가문이 있으니까 예술가들이 메디치 가문이 있는 쪽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다빈치도 물론 다빈치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다 식객이 되는 거죠. 네. 라파엘로가 뭐 한 사람 오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문화를 가지고 와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꽃이 필 수 있는 거거든요. 와서 다 필요 없다 다 깨라 이러면은 뭐 왔다가도 다 딴 데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는 뭐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스콜라 철학이 약했다라든가 또 스콜라 철학이 약했던 것은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럽에서의 어떤 약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약간 뭐랄까 아웃사이드 뭐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원전의 가치와 그리스 철학의 가치, 그리스적 그 문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돼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문화 운동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중에 노트르담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비판을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것을 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신을 버리는 작업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신을 버리고 인간을 부각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7세기 이후 이제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특히 독일의 이제 관념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중세를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암흑기의 이유가 신이 인간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그런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중세는 신이 인간 위에 있으니 그 전환은 결국 거꾸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신을 버리고 인간을 찾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만 근데 이거는 르네상스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신을 버린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중세 시대의 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과연 신을 지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회적 변화에 맞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 역시도 신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 꽃을 피우고 이성을 통해서 뭐 칸트적 이해하면 순수 이성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바르게 파악하고 변증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의 가장 기반인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이 없어도 이제는 굳이 우리가 이성으로 진리를 뭐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신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신이란 이름이 안 들어가면 사유나 논리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콜라 철학에 보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카메 윌리엄이나 둔스 고투스가 이야기했던 유명론이나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중심으로 하느냐 선악의 개념을 뭐 이런 것도 보면 고중세라고도 하는 중세 가장 전성기 때 있었던 스콜라 철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전부는 아니. 그게 르네상스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저는 기독교 사상사가 신학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신학적 가르침이나 아니면 교리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후퇴냐? 신학이 후퇴냐? 부정을 한다는 건 긍정으로 가기 위한 부정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만약에 근대적 의미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21세기도 여전히 12세기, 13세기의 신학 담론이 옳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 개신교는 어디에 끼겠어요? 개신교도 필요 없는 거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중세를 비판하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또 유독 그런 그 신을 대신해서 인간을 찾아가는 르네상스 또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르네상스가 없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종교개혁 없이 경허주의 운동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럼 모든 것을 경허주의 운동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는 그러면 르네상스가 없이도 개신교적 사고방식이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 칼빈 선생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깔뱅도 기독교 강요 초판본을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초판본하고 막 마지막에 이제 최종판하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깔뱅의 글 속에서는 인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깔뱅 글 하나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깔뱅의 글의 대부분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글은 다 프랑스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깔뱅의 라틴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신학자 중에 몇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깔뱅의 프랑스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럼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최근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프랑스에서 깔뱅 공부하고 오신 분들 거의 없었어요. 몇 안 됐어요. 그냥 국내에서 진짜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거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게 깔뱅의 전부 다라라고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깔뱅에 대한 이해를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게 깔뱅의 전부 다야. 이런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깔뱅주의라고 하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깔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제가 이후에 깔뱅의 라틴어 텍스트나 스스로 이제 그 글을 읽게 되면서 아니 깔뱅의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 르네상스 해야 되겠네요. 다시 원전으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으로 하는 게 옛날 텍스트가 좋다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이 사람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배웠는데 내가 그 텍스트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이 부수적인 이야기를 본질적 이야기인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막 꾸몄던 경우도 엄청 많아요. 한국의 깔뱅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스스로를 깔뱅주의자라고 하면서 막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게 깔뱅의 라틴어 텍스트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그 무슨 깔뱅 연구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프랑스를 가지고 깔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프랑스를 가지고 깔뱅을 연구하면 깔뱅이 굉장히 다양한 뭐랄까요 작품 혹은 저작들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신서 같은 경우 깔뱅이 쓴 서신 같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읽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깔뱅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저도 뭐 깔뱅 엄청 중요하고 깔뱅을 거의 우상시하는 뭐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할 때 깔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프랑스어 공부하라고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네. 깔뱅을 제대로 하려면 프랑스어를 해야 되는구나. 저 독일 가가지고 독일어 강의 듣기 위해서 프랑스어 초급반 들었거든요. 네. 잘난 척 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아. 그게 한국의 지금 깔뱅주의자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참, 이 이야기 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겠지만, 아니, 분노하시기 전에. 욕먹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아니, 분노하시기 전에 현실이, 그럼 바꿔보시라 이거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랑 프랑스어는 유사성이 많으니까 훨씬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영어도 되고, 프랑스까지가 되면, 굳이 라틴어를 모르더라도, 네. 얼마나 깔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겠어요. 그거 안 하셔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 깔뱅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깔뱅 연구하신다는 분들이 왜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또 프랑스 텍스트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저분은 참 깔뱅 열심히 연구하시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르네상스가 발생하기 직전에 프랑스에 소위 말하는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 젊은 지식인들에게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라스무스는 신학적 주제로서 자유의지를 다룹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철학적으로 발전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 자유의지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글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서 자유의지를 다루었어. 야, 이거 자유주의 아니야? 지금 인본주의. 인본주의 아니야? 이래버리면 학문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 발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이나 뭐 아니면 종교 철학이 발전하지 않는 게 뭐 그런 식으로 뭐 인본주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인본주의 읽어보지도 않고 다 뭐 자유주의 이래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르네상스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결코 인본주의라든가 아니면 신을 버리고 인간만 돋보이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운동이 아니라 중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중세적 한계. 중세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 정말 신학자라면, 아니면 이제 기독교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14세기, 13세기 이제 말이 돼서 14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스콜라 철학을 유지하고 있던 세계관, 아니면 문화적인 체계가 유지될 수 없었는가? 왜 한계를 보였는가?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콜라 철학도 그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담론으로 그 철학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상식으로. 12세기쯤 되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게 실패로 이제 돌아가면서 막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가게 되잖아요. 13세기가 되면 흑사병이 막 나와가지고 막 유럽 사회가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다 죽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형벌이라고 교회는 일단 먼저 규정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벌이면 교회 그 당시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세 특히 이제 고중세 들어가게 되면 지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그 보통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벌이기 때문에 살려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세례를 받고 성유도 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흑사병이 들어가지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린다 한다고 모여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다 죽고 이러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왜 사회적 권위를 잃어버렸겠어요?
흑사병 시대에 왜 교회가 그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흑사병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100년씩 흑사병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짧게 잡으면 한 10년, 길게 잡으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잡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특정한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흑사병의 시대가 딱 그 지나고 나면 교회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이 떨어져요. 교회도 결국에는 뭐 미사 드려도 결국에는 뭐 흑사병을 다 죽던데 뭐 이렇게 되고 또 막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리적으로 민중들이 또 동요하니까 이걸 또 마녀 사냥으로 또 솔직히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마녀를 잡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떨어진 그 교회 권위를 무력으로 이걸 공포정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이 특히 흑사병 이후에 교회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마녀 사냥의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권위는 떨어지고 있는데 뭐 마녀 사냥하면서 교회 권위 막 올렸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정말 권위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미친.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보면 이제 14세기가 오면 더 이상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스콜라주의로 상징되어지는 중세의 세계관이나 체계, 학문적 체계, 신학적 체계로는 이걸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자유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일어나는 것이 문예부. 뭐 요렇게 이해하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세계관으로 더 이상 그 시대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키워진 거네. 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스콜라 철학 가져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정 편향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확정 편향이 생기는 거 결국에는 외부 세계가 변하는데 내가 그걸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를 부정하려고 해도 외부 세계가 변한다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거를 잘 담아내면은 세계관으로 발전하는 거고 그걸 잘 담아내지 못하면 확정 편향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되는 건데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간에 사회가 변하면 내가 그 변하는 사회를 나의 인식에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스콜라 철학으로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는 식으로 사회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꾸 스콜라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강요를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 밖에서 그 변화하는 세계를 담아내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뭐 가치 세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자꾸 12세기, 13세기, 14세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얘기 듣는 것 같죠?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왜? 교회가 거의 지금 뭐 스콜라차가 안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고 있고 그게 나쁜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돼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안 그래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13세기의 유럽 교회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흑사병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아파지면서 지금 르네상스가 이런 거였군요. 이해가 확 됩니다. 네.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세계 전부다라고 가르치면서 중세가 왔는데 교회에서 더 이상 그걸 설명을 못 해주면 당연히 교회 밖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많고 교회 안에는 이제 그분들만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신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 밖에서는 결국 인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중세의 신으로 대표되어지던 세계관이 설명을 못 해줘서 그 밖에 있는 인간,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인간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찾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신을 버리고 인간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거죠.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거죠. 계몽주의자들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을 버리고 인간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문해부흥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르네상스를 비판하거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를 버리고 인간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운동이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찾은 거고 그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바뀌니까 결국에는 내부에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격렬한 어떤 투쟁의 형태가 나타난 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개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니 그러다 보다 보니 이거 교회가 지금 이거 아닌데? 라고 종교 개혁까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 지금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분리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대적으로 르네상스가 없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깔뱅 선생님도 그랬고. 네. 그렇게 르네상스가 반기독교적인 거라면 왜 마틴 루터의 글 속에서 그토록 많은 르네상스 시대에 학자들의 글이 있고 깔뱅은 왜 그토록 많은 인문주의자들의 글을 인용을 했겠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시대를 움직여가는 사상이 나오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종교학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인문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였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한 신학 주제가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예적 의지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깔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도 마틴 루터와 이제 장 깔뱅을 구분하는 가장 신학적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예정론에 대한 이중예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자유의지를 그들 시대 나름대로 다르게 수용을 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담론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인 르네상스를 수용했다 이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존의 체계 속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새로운 사고방식 속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이후에 소위 말하는 18세기 이후에 그 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했던 근대사회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발전과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출발점이 결국에는 뭐냐면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이뤄낸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르네상스 영향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 르네상스의 그 그릇이 지금까지 연장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3세기 말에 스콜라 철학의 이제 뭐랄까 몰락이 시작되고 위기가 오는데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럼 2, 3세기 동안 이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어둠의 시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비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상적 연장선상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굉장히 변혁과 혁명적인 그 사상이 분명히 있었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이나 종교 철학, 기독교 철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흐름이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면 그 유명한 화가들을 그러면 그 성서와 이런 거 안 그렸나요? 그렸죠. 과거에 비해서 거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더 화려해지고 그다음에 뭐 좀 더 육체적이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기독교적 가치는 없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진짜 그렇죠. 예, 그러면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만 공부하면 되죠. 지금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기였다는 말도 사실은 일면 타당할 수는 있고 일면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며 또 그것을 담을 그릇을 키우다 보니 르네상스가 나왔는데 이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도 인본주의다. 인문주의다. 신을 버렸다. 인간만이 옳다. 인간의 아름다움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일면만 보는 얘기다. 그렇죠. 너무 하나의 특징을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신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적 측면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를 다루게 되겠지만 마틴 루터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어떻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생각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번씩은 자기들도 다 읽어보고 생각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터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루터의 소위 말하는 루터의 신학의 뼈대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세 개의 저작, 독일 귀족에게 공함, 교회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뭐 이런 그 중요한 주제들이 그 이전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소위 말하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루터의 가장 유명한 그 독일 귀족의 고함이라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엔 세속권세가 왜 필요한가 된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는 어디서 왔겠어요. 그 의식, 그 생각 자체는. 교회 밖의 세상은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있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틴 루터의 글 속에서 등장하는 세속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르네상스가 없이도 과연 등장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상의 확장을 가져다 준 베이스가 됐겠네요. 그렇죠. 어떻든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담론들 중에서 중요한 주제들 중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뭐 통찰을 주거나 영향을 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사로잡힘에 대한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틴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 성례전에 대한 그 화채서를 비판하는 것도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화채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때는 다 받아야지. 그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루터가 공제설 이야기할 때 다 저 왜 저래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깔뱅의 이중예정 익숙한 개혁파 교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충격만큼이나 깔뱅이 공제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충격은 만만치 않았어요. 16세기적 관점 속에서 급진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을 21세기에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급진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 그 당시에 영적 임재설 이야기하면요. 깔뱅이 괜히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 제네바에 정착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그만큼 프랑스가 스콜라 철학도 강하고 카톨릭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제네바로 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16세기에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성례전을 기반으로 하는 교리를 가진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지금 21세기에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를 강조했다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자 이래버리면 오늘 교수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좀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일단 원전에 대한 존경도 없고 본인들이 왜 원전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그것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제 설명 듣다 보니까 왠지 21세기 한국교회 모습이 떠올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흑사병이 돌던 데가 아니고 제가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이야기한 게 아니라 13세기 지금 르네상스 100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세기 르네상스 등장하기 전에 왜 더 이상 스콜라 철학으로서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냐를 설명한 지금 13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세기 한국교회랑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끼는 걸 뭐냐면 한국교회 그만큼 근본주의화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너무 중세적인데요. 많이 발전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캐톨릭부터 시작하면 수백 년이잖아요. 그때보다도 더 근본주의적이고 더 그 처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바이오그래프처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그리고 또 발전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퇴하는 사회는 이렇게 돌아갈 때 너무 많이 돌아가요. 발전하는 사회는 앞으로 많이 나갔다가 조금 돌아가고 앞으로 많이 나갔다가 조금 돌아가고 이러는데 후퇴하는 사회는 앞으로 좀 나갔다 이렇게 돌아가고 또 좀 나갔다 이렇게 돌아가고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한국 교회 10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많고 영향을 미쳤던 것도 많은데 신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21세기 들어서 한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꽤 많은 부분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후진폭이 크다. 후진폭이 크다. 네, 그게 조금 커요. 네. 그게 안타깝게도 많이 큽니다, 지금. 지금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한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마음이 깝깝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르네상스가 없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없다.
종교개혁이 있을 수 없었으니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때 기독교 사상적 발전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인본주의, 인문주의 정도로만 판단하지 말고 어떤 우리의 그 기독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쉬울까요? 예, 뭐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교회 변화를 만약 교회 내부에서 할 수 없다면 13세기에 교회가 하지 못했던 걸 14세기의 르네상스를 받아들여서 16세기 종교개혁이 나왔던 것처럼 만약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변하는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대안적 가치체계를 찾아서 교회를 가지고 와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한국교회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작업인 거죠. 네. 비록 좀 작고 네. 아직은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암울해 보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지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변화, 한 번 더 후퇴했던 것,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기는 태평양의 나비의 날갯짓 정도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